10. 야르체프 이반 가릴로비치는 라프체프의 집에 자주 들렀다. 그는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었고 검은 머리에 현명하고 호감 가는 인상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최근 살이 찌기 시작해서 인상과 체격이 이상해졌다. 머리까지 싹둑 깎아버려서 인상이 더 험악해졌다. 대학 시절 큰 키와 뛰어난 체력 때문에 학생들은 그를 술집의 어깨라고 불렀다. 그는 라프체프 형제와 함께 문과대학을 마치고 자연과학대학에 입학하여 화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대학에 남지 않고 두 여학교와 평민학교에서 화학과 과학사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자기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에게 감탄에 마지 않으며 대단한 세대가 자라고 있다고 말하곤 했다. 화학 외에도 그는 집에서 사회학과 러시아 역사를 공부하고 있으며 야라는 사인을 붙인 소논문을 신문과 잡지에 종종 실었다. 그가 생물학이나 동물학에 대해 얘기할 때면 사학자와 비슷한 인상을 풍겼고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 논할 때면 과학자와 같은 인상을 주었다. 라프체프 일가와 가까운 사람으로 퀴시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는 만년학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 그는 3년간 의대에 다니다가 수학과로 옮겼으나 매학년 유급을 당해 2년씩 다녔다. 그의 아버지는 지방의 약사였는데 매달 그에게 40루블씩 송금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10루블씩 더 보내왔는데 이 돈이면 그는 충분히 먹고 살 뿐 아니라 심지어는 폴란드산 헤리 모피가 있는 칼, 장갑, 향수, 사진과 같은 사치도 누릴 수 있었다. 깔끔하고 약간 벗겨진 머리에 귀 근처에 금빛 수염이 조금 나 있는 그는 겸손하고 언제나 남을 도와줄 용의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남의 일로 분주했다.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 기부자 명단을 들고 다니고 아는 부인을 위한 표를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극장의 매표 창구에 떨고 있거나 누군가의 부탁으로 꽃다발을 주문하러 가기도 했다.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키씨가 다녀오겠지. 키씨가 할 거야. 키씨가 사줄 거야. 대부분의 경우 그는 남의 부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친구들은 그에게 짜증을 내거나 사다 달라고 했던 물건값을 지불하는 것도 잊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공경에 처해도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는 아주 기뻐하거나 아주 슬퍼하는 일도 없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늘 길고 지루했으며 그가 스스로 재치있다고 생각했던 말은 전혀 그렇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모든 이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어느 날 웃겨버리는 생각에 그는 표트르에게 말했다. 표트르, 자넨 갑상어가 아니란 말일세? 이 말을 듣자 모두가 웃었으며 이 갑상어는 노어로 아세트르로 표트르와 비슷한 발음이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자넨 갑상어가 아니란 말일세? 이 말을 듣자 모두가 웃었으며 그 스스로도 성공적으로 익사를 부렸다는 만족감에 오랫동안 웃었다. 교수의 장례식이라도 있을 때면 그는 언제나 횃불을 든 사람들과 함께 앞장서서 걸었다. 야르체프와 키씨는 보통 저녁에 차를 마시러 왔다. 만약 주인이 극장이나 음악회에 가지 않으면 그들은 저녁 식사 전까지 머무르며 차를 마셨다. 2월의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 예술작품이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담고 있을 때에만 가치와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코스차가 화가 난 듯 야르체프를 노려보며 말했다. 만약 작품 속에 농노제도에 대한 반발이 그려져 있거나 작가가 상류계급의 속물성에 대항한다면 그러한 작품은 위대하고 쓸모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녀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녀를 향한 그의 감정은 이미 식어버렸던 것이다. 이런 식의 소설들은 내 장담하건대 다 쓰잘데기 없어요. 악마나 물어가 버리라지. 저도 당신과 같은 생각이에요. 콘스탄틴 이바노비치. 율리아 세르게예브나가 말했다. 사람들은 연애 장면이나 배신, 이별 뒤의 만남만 이야기하죠. 정말 다른 이야기는 생각할 수 없는 건가요? 병들고 불행하고 가난에 지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읽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릴 거예요. 라프체프는 아직 22살도 안 된 젊은 아내가 저토록 심각하고 차갑게 사랑에 대해 논하는 것이 불쾌했다. 그는 그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시가 자네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야르체프가 말했다. 기술이나 치안, 금융법에 관한 책이나 논문을 읽어보지 그래? 도대체 왜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해서 사랑 대신 교육의 자유, 교도소의 위생 상태가 나와야 하지? 그런 이야기들은 관련된 논문이나 지침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아저씨, 너무 극단적이시군요. 코스차가 말했다.
우리는 셰익스피어나 괴테 같은 문호에 대해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백 명의 재능이 있는 또는 평범한 작가들에 대해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들이 사랑 타령을 집어치우고 대중에게 지식과 인문사상을 전달하는 사명에 종사했다면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을 거라는 거죠. 퀴시는 콧소리를 내며 분명치 않은 발음으로 그가 얼마 전에 읽은 중편 소설의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는 천천히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3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아무도 그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무표정해지고 눈빛은 흐릿해졌다. 퀴시, 좀 빨리 말해봐요. 율리아 세르게 예브나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들어주기 힘들어요. 그만둬요, 퀴시. 코스차가 그에게 소리쳤다. 모두가 웃었고 퀴시도 웃었다. 펴도르가 도착했다. 얼굴이 울긋불긋해진 그는 서둘러 인사하고 동생을 데리고 서재로 갔다. 최근 들어 그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피했고 오직 한 사람씩만 만나려고 했다. 젊은이들은 저기에서 웃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여기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자. 그는 램프에서 좀 떨어진 깊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아우야, 우리 오랫동안 보지 못했지. 얼마 동안이나 가게에 들르지 않았니? 벌써 일주일이네. 가게에서 제가 할 일이 없는걸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노인장도 지겹고. 물론 너와 나 없이도 가게는 잘 돌아갈 테지만 무언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니? 속담처럼 땀을 흘려야 빵도 먹을 수 있다. 신은 노동을 사랑하신다. 표토르가 쟁반에 차를 담아서 가져왔다. 표도르는 설탕을 넣지 않고 차를 마셨으며 한 잔 더 가져다 달라고 했다. 그는 차를 많이 마셨고 하루 저녁에 10잔이라도 마실 수 있었다. 얘야, 그가 일어서서 동생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시의원의 입 후보에 보는 게 어때? 우리는 너를 시의원에서 부시장으로까지 밀어줄 수 있어. 그 후에는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너는 현명하고 교육도 받았고 페테르부르크에서도 너를 인정하고 불러줄 거야. 요즘은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되는 것이 유행이란다. 얘야, 생각해봐. 쉰이 되기도 전에 는 3등관이 되어 어깨에 훈장을 달게 될 거라고. 라프체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3등관이나 훈장을 원하는 사람은 바로 표도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형제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표도르는 시계를 열어보고는 아주 오랫동안 시계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이라도 하려는 듯 잔뜩 긴장하여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라프체프는 그의 표정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왔다. 라프체프는 식당으로 갔으나 표도르는 서재에 그냥 남아있었다. 논쟁은 이미 끝났으나 야르체프는 강의하는 교수처럼 떠들고 있었다. 기후와 에너지, 취미와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평등이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러나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불평등을 무해하게 할 수 있지. 마치 사람이 늪이나 곰을 정복한 것처럼 말이야. 어떤 학자가 고양이나 쥐, 매, 참새를 훈련시켜서 한 접시에서 같이 모이를 먹게 만들었지. 교육도 이럴 수 있다고 믿어야 해. 삶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고 문화는 거대한 진보를 거듭하고 있지. 분명히 언젠가 현재의 공장 노동자 제도가 터무니없이 느껴질 날이 올 거라고. 한여를 개와 바꿨던 농노제에 대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금세 그렇게 되진 않을걸요. 절대 안 되죠. 코스차가 비웃듯 말했다. 로트실트가 금이 쌓인 지하실을 쓸모없다고 여길 때쯤이나 가능할까? 그때까지 노동자들은 어깨를 쭈그리고 허기에 지쳐 있겠지요. 아니 아저씨,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하는 것이죠. 만약 고양이가 쥐와 한 접시에서 모이를 먹는다면 아저씨는 고양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웃기는 소리죠. 고양이는 억지로 강요당한 거라고요? 나와 표도르는 부자야. 우리 아버지는 자본가이고 백만장자지. 즉 우리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 건가? 라프체프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비볐다. 나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군. 난 부자지만 돈이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었지? 권력이 내게 무엇을 해주었지? 내가 도대체 어떤 면에서 자네보다 행복하다는 거지? 나의 어린 시절은 고통스러웠고 돈도 나를 매질로부터 구해주지 못했어. 니나가 아팠을 때도 죽어갈 때도 내 돈은 그녀를 구해주지 못했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1억 루블을 던진다 해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단 말이야. 대신 당신은 좋은 일을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귀씨가 말했다. 무슨 좋은 일? 어제 당신은 어떤 수학자를 위해서 내게 일자리를 부탁했지요. 믿어주시오.
내가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당신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만큼이나 아주 작다오. 돈을 줄 수도 있지만 그건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오. 언젠가 나는 가난한 바이올린 연주자를 위해 유명한 음악가에게 자리를 부탁했었지. 그가 대답하길 당신은 음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내게 하는 것이죠. 라고 했지. 나도 똑같은 대답을 해주겠소. 당신은 한 번도 부자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내게 쉽게 하는 것이요. 왜 갑자기 유명한 음악가와 비교하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군요. 율리아 세르게예브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여기서 왜 갑자기 유명한 음악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고요? 그녀의 얼굴은 정오로 부들부들 떨렸으며 감정을 숨기기 위해 눈을 내리깔았다. 남편뿐 아니라 책상 주변에 앉은 모두가 그녀의 동료를 눈치챘다. 도대체 왜 유명한 음악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녀는 조용히 반복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고요. 침묵이 흘렀다. 표토르가 들국 요리를 가져왔으나 아무도 그 요리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 모두 샐러드만 먹었다. 라브체프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미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 불쾌했던 것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대화에 참여한 사실 그 자체였음을 똑똑히 느끼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서재로 갔다. 예민해진 탓에 심장의 박동 소리까지 들렸다. 그는 또다시 모욕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오지는 않는지 홀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얼마 후 야르체프가 피아노에 앉아서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로망스를 불렀다. 그는 무슨 일이든 잘했다. 노래도 잘 부르고 악기도 다룰 줄 알았으며 마술도 했다. 여러분은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저는 집에 있고 싶지 않네요. 율리아 세르게예브나가 말했다. 어디로든지 가야겠어요? 교외에 나가기로 결정한 그들은 퀴시에게 상인 클럽에 가서 삼두마차를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라브체프가 교외에 나가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고 또 때마침 그의 형도 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라브체프에게는 함께 가자고 권하지 않았다. 그러나 라브체프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자신이 있으면 그들이 지루해할 것이며 이 젊고 유쾌한 집단에서 자신만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너무나 우울하고 참담하여 울고 싶어졌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고 돈만 많은 아둔한 남자라서 무시한다고 생각하니 기쁘기까지 했으며 만약 오늘 밤에라도 아내가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와 부정을 저지르고 그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며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더 기쁠 것 같았다. 그는 그녀 때문에 가까운 학생들을 비롯하여 배우와 가수, 야르체프, 심지어는 길 가다 마주치는 사람들까지 질투했다. 그는 그녀가 사실은 정숙하지 못한 아내이며 외도하는 모습이 발각되어 음독 자살이라도 하기를, 그리하여 이 끔찍한 악몽으로부터 영원히 작별을 고할 수 있게 되길 강렬히 원하고 있었다. 표도르는 큰 소리를 내며 꿀꺽꿀꺽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러나 곧 그도 나갈 준비를 했다. 우리 그 노인장 말이야, 분명 흙내장이 있어. 그가 트레투를 입으며 말했다. 그의 보지 못하신다니까? 라브체프도 털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왔다. 형을 스트라스트리의 거리까지 바래다 주고는 마차를 잡아 타고 레스토랑 야르로 갔다. 이런 것을 두고 가정의 행복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는 자신을 비웃었다. 이것이 사랑이란 말이지? 그는 이빨이 딱딱 부딪혔으나 이것이 질투인지 다른 무엇인지는 몰랐다. 야르에서 그는 음유 시인의 노래소리를 들었다. 그는 할 말을 준비한 것도 아니었다. 아내를 만나게 되면 그저 초라하고 어색하게 웃고 말 것이며 모두가 어떤 감정으로 그가 이곳에 왔는지 알아차릴 거라고 확신했다. 전기 조명, 큰 음악 소리, 여자들의 분냄새, 곁을 지나치는 부인들의 시선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각각 분리된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엿보고 엿들으려고 기웃거렸다. 그리고 음유 시인이나 이곳에 있는 부인들처럼 자기 자신 역시 저속하고 굴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르에서 나온 그는 스테렐라노 같지만 그곳에서는 찾는 이들을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야르에 들렀을 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삼두마차가 그를 뒤쫓아왔다. 술 취한 마부가 소리를 질렀고 바로 그때 야르체프가 호탕하게 웃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라브체프는 3시간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율리아 세르게예브나는 벌써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녀가 아직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따지듯 말했다. 당신의 혐오감과 증오감은 이해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나에게 좀 더 관대하게 대해줄 수도 있지 않은가? 당신 감정을 좀 숨길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말이오. 그녀는 침대에 앉아서 다리를 내려뜨렸다. 램프의 불빛 아래 그녀의 눈은 크고 검어 보였다.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흥분과 떨림 때문에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그녀 앞에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 또한 몸을 떨며 죄지은 사람처럼 앉아서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나 고통스럽군. 마침내 그가 머리를 감싸쥐고 말했다. 지옥이 따로 없어. 미쳐버릴 것 같아. 전 편한 줄 아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기분인지. 당신은 이미 반년 동안이나 내 아내였어. 그렇지만 당신의 마음속엔 사랑이나 눈꽃만큼도 없고 희망도 빛도 없어. 왜 나와 결혼했지? 라브체프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도대체 왜? 어떤 악마가 널 내 품으로 밀었지? 뭘 원하는 거지? 뭘 원했던 거냐고. 그녀는 그가 죽이지 않을까 경악하여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마음에 들었나? 나를 사랑했나?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렇지 않았어. 그럼 왜? 왜? 말해봐. 왜? 그가 소리쳤다. 그놈의 돈, 저주스러운 돈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코 그건 아니에요. 그녀가 소리치고 가슴에 성호를 그었다. 그녀는 모욕감으로 몸을 움츠렸고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절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돈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돈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저 전 당신의 청혼을 거절하는 것이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당신과 제 인생을 망치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이젠 제 실수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그녀는 슬프게 흐느꼈고 그는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닫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카페 위에서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됐다고 그가 중얼거렸다. 내가 당신을 슬프게 한 것은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는 갑자기 그녀의 발에 키스하고 강렬하게 두 발을 안았다. 사랑의 한 점 불꽃이라도 그가 중얼거렸다. 자, 내게 거짓말을 해봐. 거짓말을 해보라고. 실수였다고 하지 말아줘. 그녀는 계속 울었고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애물을 그녀의 실수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결과로 간신히 참아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키스했던 발을 마치 새처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런 그녀가 가엽게 느껴졌다. 그녀는 누워서 머리까지 이불을 푹 뒤집어 썼고 그도 옷을 벗고 누웠다. 아침이 밝자 그들은 서로 당혹스러움을 느꼈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키스했던 쪽의 발로는 불안정하게 걷는다고 생각했다. 점심 식사 전에 파나우로프가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율리아는 갑자기 고향에 다녀오고 싶었다. 집을 떠나서 가정생활로부터 이 어색함으로부터 현명하게 처신하지 못했다는 이 끊임없는 자책에서 벗어나 한숨 돌리며 쉬고 싶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녀는 파나우로프와 함께 고향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고 싶어질 때까지 아버지 집에서 2, 3주 정도 묵고 오겠다고 말했다. 11. 그녀와 파나우로프는 독립된 쿠페를 잡았다. 그는 아스트라한 가죽으로 만든 이상한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래요. 페테르부르크는 내 기대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는 띄엄띄엄 한숨을 쉬어가며 말했다. 많은 약속들을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오. 이봐요. 난 치안판사를 지냈고 조정위원회의 상임의원이자 의장이었고 시장의 자문관이기도 했단 말이요. 조국에 봉사할 만큼 봉사했고 이 정도면 주목받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 것만큼은 정말 어렵군. 파나우로프는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말이오. 그는 졸린 듯이 말했다. 물론 난 천재적인 행정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신 몸가짐이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오. 요즘 기준으로 보건대 이 정도도 떠물지 않겠소? 여자들을 살짝 유혹한 일도 있었지만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만은 난 늘 신사였단 말이오. 됐어. 이 이야기는 그만하지. 그는 눈을 뜨며 말했다. 당신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왜 갑자기 친정에 가고 싶어졌지요? 남편과 사이가 좀 틀어졌어요. 율리아가 그의 모자를 보며 말했다. 그렇지. 그는 좀 이상한 사람이요. 라브체프가의 사람들은 다 어딘가 이상하지. 당신 남편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만 그의 형 표도르는 완전히 바보지. 파나우로프는 한숨을 내쉬고 진지하게 물었다. 당신 정부는 있어? 율리아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시가 넘어 큰 역에 정차하자 그들은 기차에서 내려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기차가 다시 출발하자 파나우로프는 외투와 모자를 벗고 율리아 옆에 나란히 앉았다. 당신은 아주 아름답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소. 그가 말했다. 이런 식의 비유를 해서 미안하오만 당신은 막 소금을 친 오이 같소. 이런 오이에서는 여전히 온실 냄새가 나지만
약간의 소금과 회양풀 냄새가 나는 법이죠. 당신은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우아하오. 만약 우리의 이 기차 여행이 5년 전에만 있었어도 그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의 숭배자 중 하나가 되는 것을 즐거운 의무로 받아들였을 텐데 하지만 애석하게도 지금 난 퇴물이라오. 그는 슬픈 듯 그러나 동시에 다정하게 웃으며 그녀의 허리를 안았다. 당신 미쳤군요.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고 겁에 질려서 손발이 차가워졌다. 그만둬요, 그레고리 니콜라예비치. 이봐요, 뭘 그리 두려워하오?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뭐가 그리 펄쩍 뛸 일이란 말이오? 당신은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요. 여자가 반항하면 그는 그것을 자신이 그녀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고 그녀의 마음에 들었으라고 해석했다. 율리아의 허리를 안으며 그는 그녀의 목, 입술에 강렬하게 키스했으며 이것이 그녀에게 커다란 만족감을 줄 거라고 확신했다. 율리아는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에서 벗어나자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한 번 더 키스하고는 예의 그 모자를 쓰며 말했다. 자, 이것이 노병이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요. 터키의 한 착한 노인이 누군가로부터 선물인지 유산인지 하여튼 할렘을 통째로 받았어. 젊고 아름다운 부인들이 그 앞에 줄을 섰고 그는 그들을 한 바퀴 쭉 돌며 한 명 한 명에게 키스했지. 그러고는 말했다. 자, 이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라오. 나도 당신에게 그 노인 같은 말을 하는구려. 그의 말과 행동이 그녀에게는 바보 같으면서도 무언가 특별하게 느껴졌다. 유쾌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벼랑간 장난을 치고 싶어졌다. 소파 위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선반에서 상자를 꺼내 사탕을 던지며 소리쳤다. 잡아봐요. 그는 던지는 사탕을 잡았고 그녀는 더욱 크게 웃으며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사탕을 던졌으며 그는 그것을 모두 주워 들고는 애원하는 듯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며 입에 넣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생김새의 표정에 어린아이나 여자 같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소파에 앉아 웃으면서 그를 바라보자 그는 두 손가락으로 그녀의 볼을 건드리고는 화가 난 듯 말했다. 천박한 계집애, 가져가세요. 그녀가 그에게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전 단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는 사탕을 마지막 하나까지 다 먹고 텅 빈 상자를 자신의 가방 속에 넣었다. 그는 그림이 그려진 상자를 좋아했다. 자, 이제 장난은 그만하지. 그가 말했다. 노병은 이제 안녕을 구해야겠군. 그는 여행용 모포 주머니에서 자신의 아스트라한 잠옷과 베개를 꺼내고 누워 몸을 웅크렸다. 잘 자요, 귀여운 비둘기. 그는 조용히 말하고 온몸이 아픈 듯 한숨을 내쉬고는 잠들었다.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으며 누워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고향역에 내렸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의 눈에 비친 거리는 텅 비고 인적이 없었다. 거리에 쌓인 눈은 회색이었고 집은 누군가가 꼭 누른 듯이 납작했다. 그녀는 장례식 행렬과 마주쳤다. 교회 깃발을 든 사람들이 열린 관 속에 시체를 담아 나르고 있었다. 죽은 자를 만나면 운이 좋다고 하던데 그녀가 생각했다. 한때 니나 표도로브나가 살았던 집의 창문에 흰 종이 쪽지들이 붙어 있었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그녀는 자신의 옛집 초인종을 눌렀다. 처음 보는 뚱뚱한 하녀가 따뜻한 솜 옷을 입고 나와 아직 잠이 들 깬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계단을 오르며 율리아 셰르게 예번하는 지난날 이곳에서 있었던 라프체프의 느닷없는 사랑 고백을 떠올렸다. 계단은 오랫동안 닦지 않았는지 온통 발자국 투성이었다. 위층의 추운 복도에서는 환자들이 털 외투를 입은 채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웬일인지 가슴이 심하게 고동쳤고 그녀는 간신히 자제하면서 걸었다. 의사는 더 살이 쪄서 벽돌처럼 얼굴이 붉었으며 비죽비죽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있었다. 딸을 보자 그는 대단히 기뻐했으며 눈물을 내비치기까지 했다. 그녀는 이 노인의 인생에서 자신의 유일한 기쁨이라고 생각했으며 감동하여 아버지를 꼭 껴안고 부활절까지 아버지와 함께 이 집에서 오래오래 지내다 갈 거라고 말했다. 자기 방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려고 식당으로 내려갔다. 아버지는 식당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노래를 흥얼거렸다. 룰루루룰루.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넌 모스크바에서 즐거웠겠지? 그가 말했다. 너가 즐겁다니 나도 기쁘구나. 내게는 이 노인네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곧 숨이 멎어버릴 테니 너희들 모두 다 해방시켜주마. 내 껍질이 이토록 튼튼해서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다는 건 정말 놀랄만한 일이야. 깜짝 놀랄만한 일이라고.
그는 자신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넓고 고집센 당나귀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니나 표도로브나의 치료, 그녀의 아이들에 대한 처리, 장례식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다 떠맡게 되었다고 말했다. 잘난 척하는 파나오로프란 작자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 노인에게 100루블을 구워가서 아직도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모스크바로 데려가서 정신병원에 넣어다오. 의사가 말했다. 난 미친 사람이라고. 아직도 진리와 정의를 믿으니 순진한 어린애와 다름없어.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의 남편에게 성견지명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토록 많은 돈을 남기고 팔 수 있는 집이 있었는데 사지 않다니. 벌써 율리아 세력의 예분하는 이 노인의 인생에서 자신이 유일한 기쁨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가 환자들을 받고 왕진을 나갔을 때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방저방을 돌아다녔다. 그녀는 이미 고향과 고향집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존재였다. 그녀는 더 이상 거리로 나가고 싶지도 주인들을 찾고 싶지도 않았으며 친구들과 처녀 시절을 떠올려도 슬프거나 과거가 애달프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저녁에 그녀는 성장을 하고 저녁 기도회에 갔다. 그러나 교회에는 평민들만 있었으며 그녀의 화려한 외투와 모자는 아무런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녀는 교회와 그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음을 깨달았다. 전에 그녀는 저녁 기도회에서 사람들이 종규를 읽고 성가대가 부르는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리라 같은 찬송가를 듣기 좋아했다. 또한 교회 중앙에 서 있는 성직자에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찬찬히 다가가서 자신의 이마에 성류를 받는 것도 좋아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예배가 끝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교회를 나서면서 그녀는 혹시 거지가 매달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멈추어 서서 주머니를 뒤지게 되는 것이 귀찮았고 게다가 그녀에게는 통전 한 푼 없이 루벌 지폐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으나 늦지막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초상화 몇 점과 아침에 마주친 장례 행렬을 보았다. 죽은 자가 누워있는 열린 관을 뜰 안으로 가져와서 문 앞에 세워놓고는 천으로 산 관을 오랫동안 흔들다가 온 힘을 다해 관으로 문을 쳤다. 율리아는 놀라서 잠에서 깼다. 그때 정말 아래층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초인종으로 연결된 선이 벽을 긁고 있었으나 종소리는 나지 않았다. 의사가 기침을 했고 하녀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 아씨, 하녀가 문을 두드렸다. 아씨, 무슨 일이야? 율리아가 물었다. 아씨에게 전보가 왔답니다. 율리아는 촛불을 들고 문을 열었다. 하녀 뒤에는 속옷 위에 외투를 걸친 아버지가 역시 촛불을 들고 서 있었다. 초인종이 고장났다. 그가 잠에 취해 하품하며 말했다. 오래전에 고쳤어야 하는데. 율리아는 급히 전보를 읽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금배, 아르체프, 코체보이로부터. 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들이네. 그녀는 환하게 웃었고 마음이 가볍고 즐거워졌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조용히 씻고 옷을 입고 날이 밝을 때까지 자신의 집을 꼼꼼히 챙겼고 정오가 되자 모스크바로 떠났다. 12. 부활절 주간이 되자 라프체프 일가는 미술학교에서 열린 회화 전시장에 갔다. 그들은 모스크바식으로 2명의 소녀들 외에도 가정교사와 코스차를 데리고 갔다. 라프체프는 유명한 화가들의 이름을 모두 잘 알고 있었으며 전시회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참관했다. 여름에는 가끔 직접 풍경화를 그리기도 했으며 감각이 있어서 제대로 배웠더라면 괜찮은 화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외국에 나가서는 꼴독품점에 들러 마치 전문가인 양 오래된 물건들을 훑어보고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며 물건을 사기도 했다. 꼴통품점 주인은 그에게 원하는 대로 값을 불렀고 그렇게 구입한 물건들은 잊혀진 채로 서랍 속이나 마차 차고에서 굴러다니다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곤 했다. 가끔은 동파나 가게에 들어가 그림들과 동판들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한참 주절거리다가 목판 하나 걸레 같은 종이 상자를 불쑥 사기도 했다. 그의 집에 있는 그림들은 다 큰 것이었으나 수준이 낮았고 좋은 그림들이 있다 해도 제대로 걸려있지 않았다. 비싸게 주고 산 물건들이 조야한 모조작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언제나 소심한 그가 전시회에만 가면 씩씩해지고 자신만만해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 그런 것일까? 율리아 세력에 예배하는 남편처럼 주먹이나 비노크를 통해 그림을 보며 그림 속의 사람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고 그림 속의 나무들이 진짜 나무와 똑같이 생겼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러나 그녀는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전시회의 많은 그림들이 다 똑같아 보였다. 그녀는 예술의 목적이란
주먹을 쥐고 그 안으로 그림을 들여다 보았을 때 그려진 사람이나 정물이 또 진짜와 똑같아 보이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쉬시킨의 숲이요. 남편이 그녀에게 설명했다. 그는 항상 같은 것을 그리지. 자, 여길 보라고. 이런 보라색 눈은 결코 있을 수 없지. 이 소년의 왼손은 오른손보다 짧지. 모두가 지체하자 라프제프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코스차를 불렀다. 율리아는 작은 풍경화 앞에 멈추어 서서 무심코 그 그림을 보았다. 그림의 전면에는 강이 흐르고 그 뒤에는 통나무로 만든 다리가 걸려 있었으며 저편 강가에는 들과 오솔길이 어두운 풀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다. 오른편에는 숲의 일부가 보였으며 그 주변에는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다. 아마 야간 방목을 하는 듯 했다. 멀리서는 저녁 노을이 쓰러지고 있었다. 율리아는 자신이 다리를 건너고 오솔길을 건너간다고 상상했다. 주위는 고요하고 졸리운 뜸부기만이 울음소리를 내고 멀리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이 붉은 하늘에 걸려있는 구름, 숲, 들 모두가 그녀가 이미 오래전에 수없이 보아왔던 것 같았다. 그녀는 외로움을 느꼈으며 그 오솔길을 따라 걷고 또 걷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저녁 노을이 있는 그곳에서 속세의 것이 아닌 영원한 그 무엇인가의 반영이 어려 있는 것을 보았다. 정말 잘 그렸구나. 그녀는 갑자기 그림을 명료하게 이해하게 된 것이 신기했다. 알료샤, 이 그림 좀 보세요. 얼마나 평화롭고 한적한지요? 그녀는 그 풍경화가 왜 그토록 자신의 마음에 들었는지 설명하려고 했으나 남편도 코스차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구슬픈 미소를 지으면서 풍경화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그림이 평범하게 비친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그녀는 다시 홀을 다니며 그림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림들을 이해하고 싶어진 것이다. 전시회장의 많은 그림들이 더 이상 똑같아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피아노 위에 걸려있는 큰 그림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으나 그저 적개심만 느껴질 뿐이었다. 어떻게 저런 그림을 모을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 후에 커튼의 금틀, 꽃 조각이 있는 베니스 거울, 피아노 위에 걸려있는 그림과 비슷한 그림들, 그리고 예술에 대한 남편과 코스차의 논쟁은 그녀를 지루하고 짜증나게 했으며 때로는 정오심마저 불러일으켰다. 삶은 하루하루 평범하게 흘러갔으며 그 어떤 특별한 것도 약속해주지 않았다. 극장 시즌은 이미 끝나고 더운 계절이 돌아왔다. 매일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어느 날 라프제프 일가는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누군가를 변호하기로 되어 있는 코스차를 보기 위해 지방재판소로 갔다. 그들이 집에서 우물쭈물 하다가 재판소로 갔을 때는 이미 정인신문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 예비군이 가택 침입 강도죄로 잡혀와 있었다. 많은 세탁부들이 정인으로 나왔으며 그들은 피고가 세탁소 여주인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증언했다. 성십자가제 전날 늦은 저녁에 와서 한잔하겠다고 돈을 구워달라고 했으나 아무도 그에게 돈을 구워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바깥으로 나갔으며 1시간 후에 맥주와 아가씨들에게 줄 단 과자를 가지고 왔다. 그는 거의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아침에 그가 붙잡혔을 당시 다락방 입구에 자물쇠가 부셔져 있었고 남자 바지 3개, 치마, 시트 2개가 없어졌다. 코스차는 각각의 증인들에게 피고가 성십자가제 전날에 가져왔던 맥주를 마시지 않았는지 비웃듯이 물었다. 그의 생각은 세탁부들 자신이 스스로의 물건을 훔쳤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는 매우 침착하게 배심원들을 성난 눈초리로 노려보며 말했다. 그는 가택 침입 강도죄와 평범한 절도란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는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오랫동안 진지한 의도로 말하는 특별한 기술을 보여주었다. 도대체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었다. 그의 긴 연설을 듣노라면 배심원들은 단 한 가지 결론만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가택 침입은 있었으나 강도 사건은 없었다. 즉 세탁부들 자신이 속옷을 팔아서 술을 마신 것이다. 만약 절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택 침입은 없었다. 그는 그 결론에 필요한 말만을 했던 것이고 그의 말은 배심원과 관중들을 감동시켰다.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율리아는 코스차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5월에 라프체프 일가는 소콜리키에 있는 별장으로 갔다. 이 점 율리아 세력의 예분하는 임신한 상태였다. 13. 1년 이상이 지났다. 율리아와 야르제프는 야로슬라프스카야 도로에서 멀지 않은 소콜리키의 풀밭 위에 앉아 있었다.
약간 떨어진 곳에는 코스차가 손으로 머리를 꿰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셋 모두 실컷 걸었으며 집으로 돌아가서 차를 마시기 위해 별장으로 향하는 6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는 항상 자기 아이들이 무언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엄마의 본성이지요? 율리아가 말했다. 몇 시간씩이나 엄마는 침대 옆에 앉아서 아기의 볼과 눈과 코를 들여다보면서 큰 기쁨을 맛본답니다. 가엾은 그녀는 만약 다른 사람이 아가에게 키스한다면 그 사람이 엄청난 행복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늘 아가에 대해서만 말을 하지요. 전 엄마들의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지만 정말 우리 올리아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젖을 빨 때 어떻게 쳐다보는지 아세요? 얼마나 예쁘게 웃는지요. 아직 8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3살 먹은 아이들도 우리 올리아처럼 총명한 눈을 갖지 못했어요. 그건 그렇고 대답해봐요. 남편과 아기 중 누구를 더 사랑하죠? 야르제프가 물었다. 율리아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전 남편을 강렬하게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올리아는 사실대로 말하자면 제 첫사랑이나 다름없죠. 당신도 알다시피 저와 알렉세이는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제가 바보같이 남편과 제 일생을 망쳐버렸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지만 이제 보니 사랑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두가 헛소리죠. 만약 사랑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감정이 당신과 남편을 묶는 거죠? 왜 당신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젠 습관이 되었다고 할까요? 전 남편을 존경하고 오랫동안 그가 없으면 그리워요. 하지만 이것이 사랑은 아니죠. 그는 현명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희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로 충분해요. 그는 아주 선량하면서 단순한 사람이에요. 알료샤는 현명한 사람이지. 그는 좋은 친구야? 코스차가 게으르게 머리를 들며 말했다. 그러나 율리아, 그가 현명하고 선량하고 흥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3푸드의 소금을 먹어 치워야 한다고. 도대체 그의 두뇌와 착한 성격이 무슨 소용이라는 거지? 그는 원하는 만큼 당신에게 돈을 쏟아부을 거요. 그런 건 그가 할 수 있지. 그러나 성과를 보여주고 건방지고 무례한 사람들에게 한 방 먹여야 할 곳에서는 당황하고 맥도 못 추지. 당신 남편 알렉시스 같은 사람들은 좋긴 하지만 투쟁을 위해서는 전혀 쓸모없는 인간들이요. 아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말할 수 있지. 마침내 기차가 보이기 시작했다. 굴뚝에서 나는 분홍색 연기가 수비로 솟아올랐다. 기차의 마지막 두 칸이 갑자기 햇빛에 눈부시게 반짝거려 쳐다보기에 눈이 아플 정도였다. 차 마시러 가요. 율리아가 일었으며 말했다. 최근 그녀는 살이 쪘으며 걸음걸이에 벌써 부인의 태가 나며 다소 게을러진 듯 했다. 그러나 역시 사랑 없는 결혼은 좋지 않은데? 야르제프가 그녀의 뒤를 따라가며 말했다. 우린 늘 사랑 타령을 하고 사랑 얘기만 읽지만 실상 별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이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지만요. 다 헛된 소리예요. 이방 가릴로비치. 율리아가 말했다. 행복은 그것과는 상관없답니다. 그들은 목수촉과 꽃무, 연초가 피고 때일은 글라디올러스가 만개한 정원에서 차를 마셨다. 야르제프와 코스차는 율리아 세르게 예브나의 얼굴 표정을 보건대 그녀가 지금 정신적으로 안정된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자 그들도 역시 마음이 편안해졌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모든 것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던 것이다. 소나무는 여느 때보다 더 아름다웠으며 무슨 수지 냄새가 났고 자두는 꿀맛이었으며 사샤는 똑똑하고 예쁘장한 소녀로 자랐다. 차를 마신 후 야르제프는 피아노를 치며 로망스를 부르고 율리아와 코스차는 말없이 앉아서 듣기만 했다. 때때로 율리아는 아기와 벌써 이틀간이나 열 때문에 누워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 리다를 돌보기 위해 조용히 방을 나갔다 오곤 했다. 나의 친구야, 나의 다정한 친구야. 야르제프가 노래 불렀다. 아니 여러분,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이해할 수 없군. 왜 당신들은 사랑을 인정하지 않지? 만약 하루에 15시간쯤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나도 분명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텐데. 저녁 식사는 테라스에 차려졌다. 따뜻하고 고요한 저녁이었다. 그러나 율리아는 쇼를 누르고 습기가 많다고 불평했다. 어두워지자 그녀는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아서 계속 몸을 떨며 손님들에게 좀 더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와인을 대접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꼬냑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그녀는 아이들과 화인들하고만 남고 싶지 않았다.
이곳 별장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해 연극을 준비하기도 한답니다. 그녀가 말했다. 벌써 모든 것이 다 있다고요. 극장도 배우도 이젠 대본만 남았지요? 20여 개의 대본을 받아봤지만 쓸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녀는 야르제프를 쳐다보았다. 저에게 사극 대본 하나 써주시겠어요? 뭐 할 수도 있겠죠. 손님들은 콘약을 다 마시고 갈 준비를 했다. 벌써 10시가 넘었으며 별장 생활에서는 이것도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너무 어두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율리아가 그들을 대문까지 전송하며 말했다. 어떻게 돌아가실지 걱정이군요. 게다가 춥기까지 하니. 그녀는 단단하게 쇼를 여미며 현관으로 돌아왔다. 알렉세이는 아마 어디선가 카드 놀이를 하고 있겠지. 그녀가 소리쳤다. 잘 자요. 밝은 방에 있다가 나와서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야르제프와 코스차는 장님처럼 더듬더듬 철도까지 와서 철도를 건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군. 코스차가 멈추어 서서 하늘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와, 저 별 좀 봐요. 꼭 15코페이카짜리 새 은하 같군요. 가브릴로비치. 뭐라고? 어디선가 야르제프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어디 계시죠? 야르제프는 휘파람을 불며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았다. 이봐, 별장 사람들. 갑자기 코스차가 큰 소리로 소리질렀다. 사회주의자를 잡았다. 기분이 좋으면 그는 언제나 안절부절 못했으며 소리를 지르거나 순찰 대원이나 마부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흥얼거리거나 미친 듯이 웃어젖혔다. 자연이라고? 악마에게나 잡혀가버려라. 그가 소리쳤다. 그만. 야르제프가 달래했다. 그러지 말라고 제발 부탁일세. 어둠에 눈이 익자 키 큰 소나무와 전봇대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모스크바 역에서 기적소리가 들려왔고 전선이 우울하게 웅거렸다. 숲은 고요했고 이 정적 속에 무언가 도도하고 강하고 비밀스러운 것이 느껴졌다. 밤이 되니 소나무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것 같이 보였다. 두 친구는 나무를 찍어 만든 길을 찾아 그 길을 따라갔다. 아주 어두웠지만 그들은 별이 흩뿌린 하늘이 길게 펼쳐져 있고 발 아래 밟히는 땅이 잘 다져져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지금 그들이 오솔길을 따라 걷고 있다고 짐작했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가던 두 사람은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취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야르제프는 이 숲속에 모스크바의 황제들, 귀족들, 성직자들의 혼령이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며 코스차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관문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야르제프와 코스차는 초라한 별장, 주막, 목재 가게를 지나 아스팔트 길을 묵묵히 걸었다. 철도 아래에서 갑자기 버드나무 향기가 밴 상큼한 촉촉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큰 거리가 펼쳐졌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라스니 연못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았다. 모스크바는 앞으로도 많은 순환을 겪을 거야? 알렉시에브스키 수녀원을 보며 야르제프가 말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모스크바를 사랑하니까. 야르제프와 코스차는 모스크바에서 태어났고 모스크바라는 도시를 숭배했으며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른 도시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스크바는 위대한 도시이며 러시아는 위대한 나라라는 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크림이나 카프카즈 또는 외국으로 나가면 지루해했으며 마음이 불편했다. 북쪽 모스크바의 날씨를 가장 상쾌하고 건강에 좋은 날씨라고 생각했다. 차가운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날이 일찍 저물어 석양빛에 집과 교회의 벽이 슬픈 갈색으로 물들며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아리송한 불안정한 날씨가 그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들뜨게 했던 것이다. 마침내 역 가까이에서 그들은 마차를 잡았다. 사실 사극을 쓰는 것도 괜찮을 거야. 야르제프가 말했다. 랴프노프와 고드노프 시대만 빼고 말이야. 야로슬라프와 모노마의 시대부터는 피면의 독백을 제외하고는 그 시대의 모든 사극을 정오한다네. 사료나 역사 교과서를 봤을 때 러시아는 모든 것이 비상하게 재능 있고 뛰어나고 흥미로운 것 같은데 극장에서 사극을 보게 되면 러시아의 생활이란 것이 도무지 진부하기 그지없고 비정상적이고 이도 저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니까. 그들은 드미트로프스카야 거리에서 헤어졌고 야르제프는 니처스카야 거리의 집으로 갔다. 그는 꾸벅꾸벅 졸며 줄곧 사극에 대해서 생각했다. 갑자기 그는 무시무시한 소리, 쇠사슬이 철거덕거리는 소리,
칼크 언어처럼 무슨 말인지 모를 절규를 상상했다. 불길에 휩싸인 농촌, 서리로 뒤덮이고 불길로 연 분홍색을 띤 근방의 숲이 저 멀리 보였으며 그것은 너무나 선명하여 전나무 하나하나를 분간할 수 있을 정도였다. 기병과 보병처럼 보이는 야만인들이 마을을 휘젓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들의 말과 그들 자신은 마치 하늘의 노을처럼 검붉었다. 볼로베츠인들이로군. 이 볼로베츠인은 11세기에서 13세기 남러시아를 횡행한 터키족을 말합니다. 볼로베츠인들이로군. 라프제프가 생각했다. 그들 가운데 무섭게 생기고 피범벅이 된 노인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하얀 러시아인의 얼굴을 한 젊은 아가씨를 안장에 묶고 있었다. 노인은 무언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치고 있었으며 아가씨는 그를 슬프고도 또렷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야르제프는 머리를 흔들며 깨어났다. 나의 친구여, 나의 다정한 친구여. 그는 흥얼거렸다. 마부에게 돈을 지불하고 집으로 향하는 층계를 올라가면서도 그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불길이 나무로 옮겨붙고 숲이 떨며 연기를 내는 것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엄청나게 큰 야생 멧돼지가 공포로 정신을 잃고 마을을 헤집고 다녔다. 안장에 묶인 아가씨는 계속 바라보기만 했다. 그가 방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았다. 피아노에 펼쳐진 악보 옆에는 2개의 양초가 타들어가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고 허리띠를 맨 라수지나가 소파에 누워서 손에 신문을 쥐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오랫동안 틀림없이 피아노를 연주하며 야르제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결국 잠들어 버렸을 것이다. 절은 골아떨어졌군. 그가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신문을 빼내고 담요를 덮어주고는 양초를 끄고 자신의 침실로 갔다. 잠자리에 누우면서도 그는 여전히 사극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의 머리에서는 나의 친구여, 나의 다정한 친구여 라는 멜로디가 떠나지 않았다. 이틀 후 라프제프가 잠시 그에게 들렀다. 그는 리다가 디프테리아를 앓고 있으며 율리아 세르게 예브나와 아기도 리다에게 옮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닷새 후 리다와 율리아는 회복되었으나 아기는 죽었으며 라프제프 일가는 소콜리스카야 거리에 있는 별장에서 나와 도시로 도망치듯 돌아갔다고 했다.